이 프로그램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방송 중입니다. 강연자 강영국 교수가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를 알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이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 무대 위에 서 아마 있습니다.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는 대충 아실 거예요. 저 글 쓰는 사람이고요.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한 17년 기업에서 글을 썼고요.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글을 8년 동안 썼고요. 또 출판사에서 한 2년간 글 쓰는 일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어디 소속이 안 되고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보면은 뭐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글을 썼는데 여전히 글쓰기가 어려워요. 정말 두렵고요. 30년 가까이 하고도 왜 이렇게 글쓰기가 어려울까? 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글쓰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어렵냐? 우선 글 쓰는 데는 여러 역량을 필요로 해요.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어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문장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논리적으로 구사해야 되고, 또 독자가 원하는 걸 찾아서 거기에 맞춰 써야 되고, 이런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돼요. 글을 쓸 때 이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뇌가 이 복합 노동을 잘 못하거든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같이 하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하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려운 것은 글쓰기 자체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또 한편의 어려운 점은 그 글쓰기는요, 나를 드러내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사람이 옷만 벗어도 부끄럽고 그러기 싫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기 내면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자기의 지식 수준, 자기의 감정 이런 것들을 남 앞에 드러내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걸 드러낼 때 누구나 가진 것보다 더 나은 것으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 글을 읽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이렇게 드러나면 또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또 독자의 눈치를 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원래 어려운 데다가 이 어려운 것을 또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첫 번째 글쓰기가 어려운 것은 그래서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우리가 많이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글쓰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읽기 듣기는 많이 하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교과서 참고서 읽는 건 많이 하는데 이 글쓰기를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작문 시간이 있었는데 작문 시간에 작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글쓰기 실력은 우리 대학 가거나 이럴 때 평가를 안 해요. 읽기 듣기 능력을 평가하죠. 많이 읽고 많이 들은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데는 그 각자 글을 쓰거나 말을 한 것을 선생님이 듣고 읽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혼자 말씀하시고 선생님이 칠판에 쓰시고 그걸 여러 학생들이 읽고 듣고 누가 더 잘 읽었는지 누가 잘 들었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 글 쓸 시간이 없고 글 쓸 걸 배우질 않아요. 읽기 하느라고 쓸 시간이 없어요. 학교에 선생님 말 듣고 또 집에 가서 무슨 인강 듣고 막 이러면서 쓸 시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 영어를요, 독해 잘해도요, 외국인 만나면 말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도. 읽기만, 뭐 이게 무슨 은유법이니 비유법이니 막 왜 이런 걸 읽으면서 분석만 하다가 정작 자기가 쓰려면 그런 읽기 실력이 글쓰기하고는 전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고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 여러분들 많이 하면요, 익숙해지면 쉬워져요. 많이 하지 않으면 가끔 하면 낯설어요. 낯선 것은 두려워요. 그리고 가끔 하면 욕심을 내게 돼 있어요. 모처럼 주어진 기회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든 잘 살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더 욕심을 내요. 그리고 부담을 더 가져. 근데 자주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거 안 보여줘도 뭐 내일 또 보여주면 되지 뭐 어차피 또 쓸 건데 뭐 이런 생각으로 부담도 덜 가지면서 쓰게 돼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쩌다 가끔 가다가 얻어 걸려요. 이건 내가 봐도 좀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걸려요. 그럴 때 자신감이 붙어요. 또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글쓰기를 좋아하게 돼요. 좋아해서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자주 하다 보면 좋아하게 돼요. 그러면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글쓰기에 자신감, 나도 이제 쓸 수 있다 자신감이 있고 자주 하니까 익숙하고 그렇게 자주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가 우리가 어려운 건 당연한 거다. 글쓰기는 원래 어려운 것이고 자기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글쓰기를 배우지 않았고 글쓰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뭐 글 못 쓴다 이런 거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재능이 없나 봐. 근데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평생 글을 썼어요. 제가 저를 가장 잘 알아요. 저 재능 없어요. 핑계예요. 자기가 글쓰기 힘들고 글을 쓰기 싫고 안 쓰려고 하는 것을 재능 핑계 대는 거예요. 나는 글재주를 타고나지 도대체 글재주가 뭔데요? 저는 가장 큰 글재주는 엉덩이를 책상에 붙이고 앉아서 참으면서 써질 때까지 쓰는 그 인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큰 글쓰기 재능이에요. 무슨 뭐 통찰이 오고 막 감각이 있어가지고 막 문장이 떠오르고 이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재주는 문학하는 데 쓰는 거지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능이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재능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능이 없어서 못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다. 이제 오늘 제가 뒤에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게 쓰기 힘들고 원래 어려운 건데 그걸 굳이 쓸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제 경험으로 쓸 필요가 있다, 써야 한다. 그거를 써야 하는 이유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직장을 나와서 그게 이제 50 좀 넘었을 때예요. 50 넘어서 직장을 나와서 누가 이제 월급도 안 주고 누가 저한테 일도 안 시키고 이럴 때가 왔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누구나 그런 때가 와요. 이게 예전에는 안 올 수 있었어요. 오래 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직장 생활 종신고용이 보장되고 막 60세까지 살고 한 60대 후반 70대에 돌아가시면 그런 기간을 당하지 않고 갈 수 있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줄어들었어요. 월급 받고 사는 기간이 줄어드는데 사는 기간은 그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어요. 제가 나이 30이 됐을 때 사람들이 절반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60세 환갑이 되면은 정말 장수했다고 잔치를 벌였어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전이에요. 근데 제가 40이 또 됐는데 10년이 흘러서 40이 됐는데 또 절반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 80이라는 거야. 실제로 제가 40이 됐을 때는 80 사는 게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좀 건강하면 80 살게 됐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 몇 년 전이에요. 50이 된 게 지금 한 6, 7년 전이거든요. 근데 또 절반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100세 시대가 열린 거예요. 100세 시대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은 당연히 100세 살아요. 평균 연령이 100세 시대에 100세가 되는 날이 정말 저는 머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제 60은 얼마 안 남았죠. 근데 60이 되면 어쩌면요. 또 절반 살았다고 그럴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은요. 이 짧은 기간에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우리가 막 의학이라든가 3D라든가 나노기술이나 생명공학이 엄청난 속도로 이제 발전하기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 한 100세, 잘못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때 50이 돼서 나왔는데, 근데 어디를 가면 사람들이 누구세요 물어보면 옛날에는 명함을 줬어요. 저 누굽니다. 이때 누굽니다는 명함을 준다는 것은 나 어디 다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 다니는 누굽니다. 그게 나였어요. 그게 정체성이었어요. 주부님들도 사실은 누구 엄마입니다. 누구 부인입니다로 살기도 해요. 근데 그때 50대 전후에서 이 명함이 없어진 거예요. 나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갑자기 내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누구세요? 물어보면 처음에는 저 예전에요. 대통령 글도 쓰고요. 내 전직을 팔아먹었어요. 왕년에. 근데 그것 어느 정도 지나니까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젊은 분들은 제가 왕년에 뭐 이러면은 그래서요. 그래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생각한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뭘 잘하는 사람인지. 이 말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쭉 그동안은 내가 어디 다니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 나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설명하지 못하면 내 존재가 없구나. 존재감도 없는 거고 존재 의미도 없을 수 있고 존재 가치도 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포털 사이트에 가서 제 이름을 쳐봤어요. 강원국. 그랬더니 강원도에 사는 국제 행사만 뜨는 거예요. 오프라인에도 이미 없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명함이 없어진 사람인데 온라인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척박한 이 황무지에, 이 온라인의 황무지에 내 영토를 개척을 하자. 개간을 하자. 농사를 짓자. 여기다가 씨를 뿌리고 나를 심어 나가자. 나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다른 사람에게 그걸 통해서 보여주자. 내 몸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 내 생각, 내 의견, 내 감정, 그러니까 내면의 나, 내 정신이죠. 내 의식이죠. 내 영혼이죠. 이걸로 보여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몸으로 보여주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내면의 나를 보여주는 길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말과 글밖에 없어요. 특히 글이에요. 말도 좋죠.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친구가 뭘 좀 아는 친구야. 뭘 좋아해. 뭐에 관심 있는 친구야. 알 수 있죠. 근데 말의 결점은 내가 나를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글은 내가 쓴 글을 보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고 내가 이런 의견이 있고 내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볼 수 있는데 말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글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저 처음 글을 쓴 게 한 6년 전 블로그인데요. 지금도 거기 찾아가 보실 수 있어요. 딱 중학생이 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봐도 중학생이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글을 처음 써봤거든요. 그 이전까지 그럼 뭘 했냐? 읽기 듣기를 한 거예요. 남의 글을 쓴 거죠. 남의 말을 듣고 쓴 거고요. 남의 생각을 읽고 쓴 거예요. 읽기 듣기를 잘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썼던 글들은 이제 남의 걸 읽고 듣고 쓴 글들은 다 놓고 나왔어요. 나는 빈손이에요. 지금부터 이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를 쓰는 글은 그때 처음 써봤어요. 태어나서 처음 써봤어요. 당연히 못 쓸 수밖에 없죠. 근데 거기서 이제 써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써간 거예요. 그리고 또 옮겨와서 제 홈페이지에 또 1000개 가까운 글을 쓰고 지금은 또 다른 데다 쓰는데요. 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글 써야 될 두 번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내 존재를 알기 위해서,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였다면 두 번째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믿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해보시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어느 정도의 축적이 일어나야, 내가 쓴 글의 양이 어느 정도 돼야
그 세계를 알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까지 가보질 않아요. 그 이전에 다 포기해요. 포기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반응이 안 오니까. 계속 글을 쓰는데 누가 와서 보지를 않아. 저도 처음에 누가 공감도 안 눌러주고 댓글도 안 달아주고 나 혼자 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이런 생각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어? 내가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응이 안 와요. 근데 그 고비를 안 넘겨요. 그러면 이제 때려치우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계속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때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이 말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을 하려다 보니까 메모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를 써놓은 게 있어야 그걸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남이 안 봐도 좋다. 나는 그 용도로 이걸 쓴다. 또 하나는 멀리 생각했던 게, 나중에 이거 모아서 한번 책을 써보자. 짤막짤막한 글들을 계속 써서 나중에 책을 써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참고 견딘 거예요. 반응이 없어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일정 분량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분량이 됐을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요, 더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생겨요. 더 의욕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뭐가 축적이 되면요, 축적이 된 걸 더 쌓으려는 그 욕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돈 욕심이 안 생겨요. 근데 돈이 쌓이잖아요. 통장에 돈이 쌓인 걸 보잖아요. 그러면 더 쌓고 싶어요. 더 쌓고 싶고, 이걸 더 쌓아서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이걸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겨울에 눈이 오면, 쌀에게 눈이 와서 녹아버리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눈이 쌓이는 순간 이 쌓인 눈을 가지고 눈사람을 만들까, 눈싸움을 할까, 막 가슴이 뛰어요. 이게 쌓이면은 더 쌓고 싶고, 어떻게 하면 더 쌓을까 궁리를 하게 되고, 쌓아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해 볼까, 이런 데 빠져요. 그때 가슴이 뛴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저한테 온 현상은, 글을 쓰지 않을 때도 글감이 자꾸 떠오른다는 거예요. 생각이 막 난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뭐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잠들기 전에 잠이 올까 말까 하는데 뭔 생각이 자꾸 떠올라. 누구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갑자기 뭔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말을 막 내 얘기를 막 하고 싶어. 이런 상태가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내가 곰곰이 그걸 들여다보니까, 이걸 뭘 써놨다는 것은 내 생각의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게, 생각 안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느낌도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어떤 기억도 그 글 안에는 들어가 있고, 내가 뭐 어떤 상상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어쨌든 그걸 그냥 통틀어서 생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나예요. 근데 그게 덩어리가 이제 써둔 게 있으면 그 덩어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덩어리 안에서 여러 생각과 기억과 상상과 자기의 어떤 의견과 느낌이 지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새끼를 쳐요. 그 결과로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이 나다가 갑자기 쓸거리가 떠올라요. 아, 일어나서 쓸까? 아, 귀찮은데? 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막 할 때 가슴이 설레요. 일어날까 말까 이렇게 망설일 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또 하나 이 생각이 나는 이유는요,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이 표면적이 생긴 거예요. 표면적이. 이 덩어리가 더 크면 표면적이 더 크겠죠. 이 표면적이 와서 생각이 붙어요. 어떤 때 붙냐? 뭔가를 듣거나, 뭔가를 보거나, 뭔가를 읽거나, 아니면 뭔가를 경험을 하거나, 이럴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다가, 예전에는 TV를 그냥 보는 걸로 그쳤어요. 드라마를 봐도, 다음날 누구 만나가지고 어제 드라마 이런 거 했어. 야, 그 사람 죽었더라. 이런 얘기하고 끝났어요. 근데 어떤 게 써둔 덩어리가 생긴 순간 드라마 내용 중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내가 써둔 것과 관련이 있어. 이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서 그게 의미가 있어져.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이거나 스쳐 지나갔는데
그것과 내 것이 부딪혀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요. 그때 생각이 막 떠올라. 책을 읽을 때도요, 써둔 덩어리가 있는 사람은 책을 읽을 때 계속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난다는 것은 없던 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써둔 거에 어떤 생각을 기록 올려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내 생각이 연결이 되면서 새로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걸 읽거나 보거나 그래도 사는 게 아주 밀도가 있어져요. 그냥 시간이 그냥 허비되는 게 아니고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이런 상태가 돼요. 그게 또한 즐거운 일이에요. 세 번째,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한가 그랬는데, 세 번째 이유는요, 궁금해져요. 써둔 게 있으면 희한해요. 쓰면 쓸수록, 뭐를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져요. 모를 때는 하나도 안 궁금해. 근데 뭘 알수록 궁금해져. 알수록 궁금해져요.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더 빈틈이 많아져요. 그 빈틈이 궁금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글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데 뭐 뇌과학이 궁금한 거야. 뇌는 어떻게 글을 쓰는가. 막 심리학이 궁금한 거야. 문학이 궁금한 거야. 이게 막 궁금해지는 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영토가 넓은 거고, 그 넓은 영토를 따라서 해안선이 길어지고, 그 긴 해안선을 따라서 뭐 바다를 동경하기도 가슴이 뛰게 된다고. 세상에 우물 안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게 전부 세상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은 더 세상을 알고 싶고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다는 건 저는 궁금한 거다. 그래서 아이들은 행복해요. 아이들은 세상 모든 게 궁금해. 그리고 엄마한테 막 물어봐. 그래도 엄마한테 한 대 맞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엄마가 모르는 걸 자꾸 사람 많은 데서 물어보면 안 돼요. 엄마가 시끄러워 그러면 한 대 때려요. 그때부터 이제 궁금증이 없어지기 시작해. 이 궁금해진다는 것은 사람이 이제 행복해진다는 거거든요. 자기를 궁금함 쪽으로 자꾸 몰아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뭘 써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복감을 줘요. 이렇게 뭐가 궁금해서 행복하고요. 막 생각이 나서 행복하고요. 첫 번째 뭐가 어째서 행복하다고 그랬죠? 축적이 일어나서 더 쌓고 싶어서 막 그런 의욕이 생기고 막 그런 욕구가 막 올라와서. 글을 쓰면 얻는 세 번째는요, 성장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막 생각이 나고 그래서 쓰게 되고 궁금해서 막 알아보고 아는 것을 쓰게 되고 그러면 내가 쓴 분량이 막 늘어나고 양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쓴 글을, 과거의 글을 한번 보세요. 과거의 글을 보면 다 허접해요. 심지어 한 달 전에 쓴 것도 허접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몇 년 전에 쓴 글은 중학생이 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허접해 보이는 것은 그 사이에 내가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그만큼 발전한 거예요. 그걸 내가 확인하면서, 그건 글로 확인밖에 안 돼요. 그걸 보면서 야,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변하고 발전했구나. 내 안목이 이렇게 높아졌구나. 전혀 다른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성장했을 때 사람은요, 내가 좀 더 매일 나아지고 발전하고 변화할 때 사는 게 활기가 차고 내일이 기대되고 사는 게 재밌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의를 할 때 저는 매번 강의에 이전 강의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말을 작은 한마디라도 추가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어제 한 강의 오늘 또 하고, 예를 들어 강의를 하루에 3개 한다 그러면 하루에 3번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같은 거를 반복하는 것을 싫어해요. 권태로워해요. 한 말 또 하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말을 추가하려고 하죠. 그 추가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계속 추가를 하고 그걸 가지고 말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아무것도 안 썼어요. 오늘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러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거예요.
오늘 안 쓰면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같은 거예요. 왜 그러면 썼다는 것은 내가 뭔가 내 생각이 만들어졌건 기억이 났건 어떤 느낌이 들었건 아니면 내 어떤 뭐 의견이 생겼건 우리가 썼다는 것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메모를 할 때는 뭔가 생각이 떠오르고 뭔가 했을 때 메모를 하죠. 근데요, 하나도 안 썼다는 것은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어진 게 뭐가 변하거나 더해지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은 거예요. 사람 몸이요, 만약에 그러면 그건 죽은 몸이에요. 아니 실제로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어제 없었던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몸은 변해요. 단 한 시간도 몸이 변하지 않고 있는 적이 없어요. 계속 성장하고 변하고 하는 게 몸이죠. 그럼 몸과 같은 우리의 정신,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있는 정신이고 영혼이 살아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전혀 안 해. 쓰지를 안 하면서 사는 게 재미없대. 사는 게 뭐 이래? 뭐 이렇죠. 똑같은데 내일도 똑같을 건데 내일이 기대가 돼요? 그 권태로운 거야 매일. 매일매일 일상이 매일 똑같은 거에 반복이야. 내가 어제와 내가 계속 같은 거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어요. 인간이 언제 가장 행복하냐? 성장할 때다. 내가 탁월해질 때다. 발전할 때다. 그것을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아요. 내가 변화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느끼는 것은 이런 성장의 기쁨이에요. 글을 쓴다는 것은 이런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요. 글을 써야 되는 이유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뭐 글을 써서 뭐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돈이 되는 사람이에요. 글이 돈이 되는 사람이에요. 글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장의 기쁨을 누리고 내 존재를 더 이렇게 저걸 하고 싶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돈도 생기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을 써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돈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전에 그냥 글을 씀으로써 내가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시라는 거죠. 이게 글쓰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글을 써야 되는 이유예요. 그럼 이제 그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사실은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뭐 글쓰기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실 거예요. 제가 쭉 이제 글을 쓰면서 저같이 재능이 없는 사람이 써야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써야 됐기 때문에 그걸 쓰면서 내가 알게 된 것들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쓸까?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됐거든요.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요. 우리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이 그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글을 써야 될 때 그때 글감을 찾아요. 그때 비로소 뭘 쓰지? 그러면서 이제 머릿속을 막 뒤지고 그 다음에 어디 인터넷 가서 막 검색을 하고 글을 써야 될 때 글감을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본다 이거예요. 지금 시험을 봐야 돼. 시험을 볼 때는 시험을 봐야지 공부할 수 없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는 왜 글감을 그때 찾아요? 공부는 평소에 해뒀다가 시험을 보는 것이고 글감은 평소에 찾아놨다가 글을 쓸 때는 써야 되는 거예요. 시험 보듯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때 막 글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글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글쓰기가 어려운 진짜 중요한 이유는 쓸 말이 없어서거든요. 근데 그 쓸 말을 써야 될 때 찾으면
늦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찾아놔야 돼요. 그걸 써놔야 돼. 그래서 앞서 얘기해서 제가 어디에 매일 블로그에도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은 글을 쓰기 위한 준비인 거죠. 글감은 평소에 만들어 놔라. 그게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평소에 쓰지 않으면서 글을 잘 쓰려고 하는 거, 글쓰기가 어렵다고 하는 분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써놓고 어떻게 글을 잘 써요? 그런 욕심만 부려요. 당연히 그런 분들 글쓰기 어려워요.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글을 누군가가 쓰라고 할 때, 글을 써야 할 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쓰냐? 쓰고 싶은 때 쓰라는 거예요. 그냥 쓰고 싶은 때 쓰세요. 이게 누군가가 쓰라고 그러고 써야 할 때는 내가 이 글쓰기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체가 아니야. 누군가가 정해줘요. 언제까지, 분량은 어떻게, 이런 주제로. 그걸 기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이 시킨 대로 해야 돼? 그리고 거기에 매이게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싫은 거야. 두려운 거야. 근데 내가 내 맘대로 주제도 정해.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때, 쓰고 싶은 분량만큼 그냥 써요. 그런 글쓰기는 힘들지도 않을 뿐더러 재밌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그런 글쓰기로 재밌었거든요. 그렇게 써뒀다가 누가 쓰라고 그러면 써둔 거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쓰라고 한 게 있어요. 찾아서 써. 그걸 많이 써놓으면 아 이걸 쓸까 저걸 쓸까 선택할 수 있으면 더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리고 써둔 게 있으면 누가 쓰라고 하기를 기다려요. 누가 쓰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쓰려고 그래. 써둔 게 아까워서. 글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글쓰기가 재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쓰고 싶은 때 써뒀다가 써야 할 때 써먹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나이가 돼 보니까 사람은 써야 될 글의 분량이 정해져 있구나, 같구나. 근데 두 부류의 사람이 있구나. 하나는 써야 될 때 쓰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쓰고 싶은 때 쓰는 사람이구나. 쓰고 싶을 때 썼던 글 또 써야 될 때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먼저 만들어 놨다가 쓰느냐, 요때 쓰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예요. 저같이 글쓰기가 이제 많이 써보니까 재밌다는 사람들은 이런 거죠. 취미로 재밌게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아놔요. 그래서 누가 요리를 하라고 그러면 잡아놓은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하라고 그럴 때 고기를 잡으러 나가요. 아니 그럴 때 기분이 좋겠어요? 뭔 또 요리야? 응? 짜증도 나고 고기를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막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리하는 행위가 재밌을 수가 없죠. 글쓰기가 재밌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제가 이렇게 왜 저런 방법을 쓰냐 하는 세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정리된 생각을 글로 쓰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냥 글로 쏟아내요. 다 쏟아내. 쏟아내놓고 눈으로 글을 보면서 정리를 해요. 머릿속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정리하는 거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눈에 보이는 글을 보면서 정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게 가능해진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는 게 생겨서 가능해졌어요. 이전에는 원고지에 글을 쓸 때는 정리해서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첫 줄부터 쭉 써야 돼요. 뒤에 가다가 정리를 해놓고 쓰지 않으면 뒤에 가다가 앞에 쓴 게 틀렸다 싶으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근데 컴퓨터는 그냥 쏟아내면 돼요. 다 쏟아내놓고 눈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면 돼요. 이걸 앞으로 문장을 앞으로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이런 생각해봐요. 집 짓는 설계도를 다 그려요.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짓는 일 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쏟아내놓고 그 재료를 보면서 집을 짓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쓰는 일은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짓는 거고, 그죠? 다 쏟아내놓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는 일은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을 다 내놓고 재료들을 보면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당연히 후자가 쉽죠.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정리해서 쓴다는 것은 되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첫 줄부터 써요. 그리고 개요를 짜고 써요. 저는 그렇게 안 써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내요. 그러니까 쏟아내다 보면 여러분들 그 낱말 퍼즐 맞출 때 왼쪽 6칸부터 꼭 맞추라는 법 없잖아요. 그냥 아는 단어부터 칸을 채우기 시작하면 모르는 단어의 칸도 채워지고 뒤로 갈수록 점점 쉬워져요. 일단은 칸을 어느 정도 채워 놓으면, 그렇지 않아요? 가로 세로 이거 칸을 좀 채워 놓으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부터 속도가 붙고 칸이 쉽게 채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쏟아내놓고, 그러니까 쏟아낸다는 것은 내가 아는 거, 기억나는 거, 쓸 수 있는 것을 다 쏟아내놓고 그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요, 쓰기 전에 먼저 말을 하고 쓰시라는 거예요. 말해보고 쓰시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 써야 돼. 그러면은 누구한테가 그 쓸 내용에 대해서 그냥 한번 먼저 말을 해보세요. 말을 할 대상이 없다. 그러면은 자기 혼자 산책을 하면서 중얼중얼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하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그거 쓸 준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글을 쓰려고 앉아 있어요. 말해보면 알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생각을 막 길어 올려요.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각이 정리도 돼요. 우리 엄마들 그 애들을 막 잔소리를 해요. 막 말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엄마 말 알아듣겠어? 그러면서 첫째, 둘째, 셋째 얘기를 해요. 그 첫째, 둘째, 셋째는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그 정리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말을 하다 보니까 정리가 된 거예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을 해보시라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누가 이제 상사한테 보고를 했는데 상사가 잠깐 와보래요. 글을 갖다 줬는데 와보래. 그래서 이게 뭔 얘기예요? 그래요. 그러면 말을 해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이 바로 알아들어요. 바로 알아들으면 그렇게 쓰지 왜 이렇게 썼어요? 사실은요, 말이 하기도 쉽고 전달력도 훨씬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해보고 글을 쓰는 게 읽는 사람에게도 일단 말을 해보고 정리된 걸 쓰면, 그러니까 말로 자기 생각을 한번 번역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글을 쓰면 그 글은 읽기도 편해요. 소리를 듣는 것 같이 읽거든요. 술술 잘 읽혀요. 말하듯이 쓰면. 그래서 쓰기 전에 꼭 한번 먼저 말해보셔라. 다음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글을 한꺼번에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글을 쓸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다 써야 되는 부담을 느끼면서 은연중에 그 일필휘지를 해야 된다. 글을 시작해서 끝까지 써야 된다. 이 부담을 느끼고, 그러니까 두려워. 쓸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조금씩 여러 번 쓰면 돼요.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시고 다른 일 하시다가 또 돌아와서 또 추가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게 또 그 일필휘지를 해야 된다고 느끼는 분들은요, 어떤 한 문장이 떠올라도 이 한 문장을 안 써요. 이걸 좀 더 정리해가지고 더 분량을 늘리고 정리를 해서 써야 되겠다. 또 기다리면 뭐 해안이 떠오를지 몰라. 뭔가 좋은 생각이 날지 몰라. 이런 생각으로 글쓰기를 미뤄요. 근데
그냥 있는 만큼, 지금 있는 만큼 써야 되겠다고 맘먹는 사람은 해보세요. 이건 틀림없는 사실인데요. 한 줄이 생각났을 때 가서 한 줄을 쓰면 절대 한 줄로 안 끝나요. 거기에 한두 줄은 더 붙여요. 글이 글을 불러와요. 여러분 아마 한 줄 딱 쓰면은 원래는 한 줄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일단 썼는데 하나가 더 생각나요. 이상하게. 그게 글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난 만큼만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아무리 생각이 한 줄밖에 없어도 그게 두 줄, 세 줄이 돼요. 두 줄, 세 줄이 되면 왠지 어떤 가능성이 보여요. 야, 이거 내가 쓸 수 있겠는데? 여기다 좀 더 붙이면은, 그럴 때 이제 내가 어떤 약간의 이 글을 쓰는데 필요한 자신감이 붙어요. 나중에 정리 쭉 해가고 써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걱정만 하고 있고 불안하고 이런 상태인데 뭐라도 하나를 딱 쓰면은 아, 다음에 여기다 더 붙이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쓸 말이 없으면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하다가 더 추가할 말이면 또 와가지고 보태는 거야. 그 더 보탤 게 없으면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죠. 굳이 한꺼번에 쓸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대형 선박을 건조할 때는요, 덩어리를 하나씩 만들어 와서 도크에서 그걸 조립을 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문단, 단락 이런 거 배웠잖아요. 한 문단을 쓴다는 생각으로 짧은 글을 쓰자. 긴 글을 쓰기 어렵잖아요. 짧은 거 하나만 쓰자. 세 줄, 네 줄만 쓰자. 그 생각으로 쓰고 나중에 그 덩어리들을 여러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이걸 조립을 하세요. 아, 요걸 제일 앞으로 보내면 좋겠구나. 뒤로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글을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여러 번에 나눠 쓰는 거에서 장점은요. 내가 글을 쓰지 않을 때도 뇌는 글을 써요. 착수를 해놓으면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도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나요. 그 글과 관련된 생각이 나요. 이게 뇌는 그 과업을 완수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 있거든요. 착수만 해놓으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일을 할 때 내 생각이 더 숙성이 돼요. 일필이지를 할 때는 빨리 쓰는 건 좋은데 숙성이 안 돼요. 중간중간에 발효가 되질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일을 할 때 발효가, 예를 들어 책을 3권을 읽는다. 한 권 다 읽고 나서 그 다음 책 읽고 그 다음 책 읽는 방법도 있죠. 완전히 끝내고 나서 읽는 방법.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요거 요만큼, 요거 요만큼, 요거 요만큼. 그 다음에 다시 요거 요만큼, 이게요. 훨씬 읽기에도 도움이 되는 독서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읽는데 그런 숙성의 시간을 갖는. 그리고 이게 다른 일을 하다가 돌아와서 앞에 쓴 거 좀 볼 거 아니에요. 앞에 뭐 썼는지. 그 앞에 쓴 걸 보면은 이걸 왜 이렇게 써놨지? 그걸 발견하게 돼요. 왜 그걸 발견하게 되냐면 쓸 때는 내가 당사자였어. 근데 다른 일을 하다가 내가 독자가 된 거예요. 낯선 시선을 갖추게 된 거야. 그때는 보여요. 쓸 때는 안 보여. 쓸 때 보였으면 그렇게 안 썼겠죠. 근데 다른 일을 하다 돌아와서 보면 이거 이상한데? 어젯밤에 쓴 것도 오늘 아침에 보면은 이상한 게 보여요.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여러 번 쓰셔라.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100점 맞을 욕심에서 출발하지 말고 빵점에서 출발해서 더하기식 글을 써라.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면 이 OMR 카드라는 게 있어요. 하나를 풀어서 답이 나오면 이게 3번이 답이다. 그러면 3번에 마킹을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자기가 뭐 수학이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사지선다에 마이너스 1이 없어. 그럼 마킹을 못 하죠.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넘어가. 그러면 마이너스 2점 된 거예요. 2번을 풀었는데 또 못해. 마킹을 못해. 마이너스 4점, 마이너스 6점. 그러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면 멘붕이 돼요. OMR 카드는 백지야. 이게 글쓰기하고 똑같아요. 백지의 공포예요. OMR 카드를 만약에 찍어가지고 다 채워보세요. 딱 채워보면 이거 사지선다형이니까 25점은 맞겠는데? 확률적으로. 운 좋으면 50점이 될지도 몰라?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출발해서 그냥 내지 않죠. 다시 시험지에 가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풀만한 걸 찾는 거죠. 찾았어.
풀으니까 답이 3번이야. 다시 답안지에 가봤어. 가봤더니 2번에 마킹이 돼 있는 거야. 야, 그걸 고쳐야죠. 그 고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플러스 2점. 또 하나 고치면 플러스 4점. 점점 더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글쓰기는 처음에 쓰던 게 허접하면 허접할수록 더 큰 기쁨을 느껴요. 고치는 즐거움, 틀린 걸 막 발견하는 즐거움, 내 글이 점점 개선되어 가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 덧셈식 글을 쓰세요. 허접한 걸 쓰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해밍웨이와 똑같이 해밍웨이도 자기 초고는 걸레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쓰레기라고 그랬어요. 그 쓰레기를 쓰고 해밍웨이는 대신에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고쳤어요. 그 글이 점점 좋아지는 기쁨을 맛봤어요. 그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글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잘 쓰려면요, 잘 살아야 돼요. 삶이 그리예요. 평소에 호기심을 가지고 많이 경험도 하고 많이 읽고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사실은 누구나 잘 쓸 수 있어요. 삶이 글이라는 말로 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연자가 강의를 마치고 퇴장합니다.